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리지를 검색해보세요. 치킨 게임은 더더욱 이슈가 될 것 같고요. 봐봐요. 내년에 이제 만약에 CJ 대한통운이 주치를 하잖아? 그러면 그것도 땡기려고 또 뭐 뭔가를 하겠죠.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내년엔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 거의 진짜 뭐 꾸정물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. 아, 로지브리지니까 그냥 이 말을 하는데. 그치. 제 방송이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. 대놓고 욕을 먹어서. 욕을 할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하시면 댓글에다가 욕을 하지 마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.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. 요즘에 사회적 경비가 들어가는 것 대비 소비자 한 명 한 명이 받아들이는 만족도가 과연 동일할까라는 선상에서 바라보면 국가적인 부분에 손실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거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나중에 되면 ESG에도 문제가 된다 그게? ESG 환경에서도 문제가 될 거고요. 왜냐면 계속 공기 오염을 시켜야 되잖아. 월화수목금토일을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종사자들의 이제 뭐 혹여라도 만에 하나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는 뭐 주 7일이라는 것은 진짜 7일을 한 사람이 7일 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. 그렇지, 맞아요. 네. 조금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 혹여라도 건강성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래버리면 그거는 진짜 바로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예요. 엄청난 사회적 압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런 거는. 가만 냅두겠어요? 다 진짜 아작을 내지?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좀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본 부분으로서는 조금 그런 게 좀 많이 아쉽더라. 이게 던져놓고서 가는 것도 좋아요. 작은 규모라면. 한번 해보고 이 정도면 안 되면 그냥 철수하지. 근데 이거는 너무 커. 규모 자체가 너무 큰데 그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.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. 그냥 안일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, 만약에 하물며 택배 종사자들을 설득을 시키고 주 5일을 이런 식으로 가면, 주 7일을 이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의 금액 포지션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, 여러분들의 기존 휴무 시간에, 별 차이 없는, 오히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연구 방안이 나왔어야 돼요. 그렇잖아요?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논문을 쓸 때 준비했었던 그 연구가 바로 그거였는데, 제가 머리가 안 돼서 못 썼어요. 만족도 말고. 원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택배 종사자들이 월화수목금토일을 가지고 택배 종사자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근무 시간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라우트 거리 비용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하루 물동량을 할당량을 남겨주는 프로그램을 짜다가 사실은 머리가 더 이상 안 돼가지고 중단했던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진짜로 지금 준비가 돼야 돼요. 빨리 돼야 돼요, 지금. 그래서 저도 시급하다고 보여져요. 저는 내년에는 어쨌든 택배 산업 시장으로 봤을 땐 주 7일이 이슈예요. 주 7일도 이슈고 치킨 게임은 더더욱 이슈가 될 것 같고요. 봐봐요. 내년에 이제 만약에 CJ 대한통운이 주 7일 하잖아? 그러면 그것도 땡기려고 또 뭐 뭔가를 하겠죠.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내년엔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 거의 진짜 뭐 꾸정물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좀 위험해요. 사실 저는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로지브리지니까 그냥 이 말을 하는데 제 방송이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. 대놓고 욕을 먹어서. 네, 저는 아무튼 내년에는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뭐 화주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택배 종사자분들 욕을 할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하시면 댓글에다가 욕을 하지 마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. 그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. 요즘에 하루에 한 13분한테 매일 똑같은 내용만 들으니까 박사님 주 7일 내년에 택배 물동량 어떻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.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쟤는 왜 맨날 저런 얘기만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한 번쯤 그냥 저한테 편안하게 욕하려고는 전화하지 마시고 진짜로 박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? 윤 대표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라는 거를 진짜 한번 좀 더 제가 풀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내년에 25년은 어쨌든 전망이 그러네? 그치. 그리고 내가 콜드체인 전공인데 내 물류 쪽 전망을 안 했어. 하세요, 그러면. 저는 콜드체인 쪽, 이렇게 유통 쪽을 통해서 콜드체인이 전공인데, 제가 보는, 25년도 쪽에 콜드체인은 뭐 기고도 했었지만, 기후변화 요소가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. 첫 번째로,
식중독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. 이게 전부 다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점들이죠. 지금 수치로 보면은 8월 달까지의 수치가 24년도 8월 달까지 집계된 수치가 23년도 한 해 12달 동안 났던 수치보다 더 많거든요, 지금. 이 얘기는 즉슨 식중독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은 식품이나 콜드체인 영역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영역이다. 이게 뭐 배송 영역이든 창고 영역이든 최종적으로 그거를 조리해서 제공하는 영역이든 이걸 전체적인 영역으로 봤을 때 이런 기후변화 요소의 부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 25년도를 시작으로 관리가 조금 더 돼야지 되는 부분이다. 지금도 12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기온 자체는 굉장히 이상 기온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2, 3도 가까이 지금 높은 수준에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, 원래 식중독 사고는 겨울에 더 많이 생기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류에도 영향을 미쳐서 저는 기후변화 요소가 필요하다. 그걸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식품 공급망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트랜서빌리티, 추적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보여지는 게 필요하다. 지금 단순 제조하는 업체, 유통하는 업체, 그걸 판매하는 업체가 각자 관리하고 있지만 이거를 전체적인 하나의 틀 안에서 소비자가 이 제품이 어떤 온도대에서 생산이 된 이후부터 나에게 올 때까지가 관리되는구나.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. 그다음에 탄소 부분을 저도 기후 요소라고 생각하는데, 탄소에 대한 부분 조금 멀리 간 얘기긴 하지만 탄소 부분들도 콜드체인 하는 업체들은 필수적으로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콜드 하는 업체는 일반 드라이 하는 업체보다 탄소 배출 더 많이 하고 있어요. 냉동기 더 많이 돌리고 그렇죠. 냉장고 계속 활용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적어도 탄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이슈는 이 부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두 번째 문제고, 그다음 마지막으로 물류센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힘들죠. 네. 특히나 뭐 이천 여주 안성 뭐 이쪽 주변으로 굉장히 힘들고, 그런 쪽 물류 창고들의 기능들이 바뀌어야 된다. 오늘 기사 보니까 냉장 창고들이 뭐 상온으로 전환해갖고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맞아요.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, 그래서 단순의 펑션한 기능에 대한 시장에서 제공하는 영역보다는 이 펑션에 추가해갖고 물류 그 창고 기업들이 기능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장비를 임대해 준다거나, 그 다음에 완전한 시스템을 넣어준다거나, 창고 관리 프로그램,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플레이어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고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하는 식으로 해야 화주들이 가려워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로 접근을 하면 지금 창고 공급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봐서 저는 콜드체인 영역을 그렇게 기후 문제, 그 다음에 창고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이 확대돼야 된다라고 내년도는 좀 정의를 한번 해봅니다. 별개로 나는 말씀하신 것 중에 나는 빨리 대한민국 있잖아요. 전 세계가 드라이 아이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영화, 그거를 그 제품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. 막 나오긴 했어. 뭐 영하 10도, 15도짜리 아이스팩도 있고 막 있어요. 우리 회사도 쓰곤 하니까. 근데 나는 진짜로 드라이 아이스처럼 실제로 그거를 얼려줄 수 있는 그런 것만 딱 나오잖아. 그건 노벨감이야. 그래서 진짜 그런 게 나중에 콜드체인 영역에서 조금 할 수 있게끔 찾아보세요. 준비해보겠습니다. 준비해보세요. 네. 어쨌든, 콜드체인까지 25년도 뭐 본인 또 우리 유 박사님의 또 전공이 있고 또 그쪽 전문이니까 그것까지 참 얘기 들어봤는데 25년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총평을 들어보면 어렵다. 결론적으로는 참 어렵다라고 저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실까라고 하고요. 근데 또 진짜 지금 현재 저는 정치를 1도 몰라요, 사실. 이 시국으로는 내일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다음 주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한두 시간도 사실 앞으로 바라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 현 상황에 놓인 상황들을 보았을 때는 요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시국 안정이 좀 되면 그때 다시 저희가 안 잘리는 선에서 다시 나오게 되면 그때 돼가지고 다시 한번 25년을 전망을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러면 저희가 오늘 뭐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가요? 그렇죠. 그럼 연말 인사해요 지금. 연말 인사요? 12월인데.
그렇죠. 네, 어차피 다시는 못 올 것 같으니까. 네, 저희를 또 이렇게 다시 나올 수 있게끔 그래도 다시 불러주신 우리 로지 브릿지 애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.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제 오늘 방송 일정으로 했을 때 한 20일이 남은 것 같은데 말까지 아무튼 다 무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올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, 내년에 뭐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는 되게 좀 좋지 않은 이야기들 위주로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, 또 그런 위기를 먼저 알고 나면은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좋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늘 건강하시고 밝아오는 25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저희는 내년에 다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하세요. 아니, 인사하셔야죠. 아니야, 다 하셨는데 뭐. 아니, 그래도 해야죠.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. 마음만은 따뜻하게 연말연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